전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인의 기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기회라는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 다음 정부가 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1, 2년을 더 이전 식으로 보내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너는 왜 아직도 여기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 라는 질문들을 과학자가 서로 간에게 하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시간이다. 그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일루더 AI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하는 그룹에서 이제 폴리글랏이라고 하는 한국어 초거대 모델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GPU 펀딩을 받으러 이제 이곳저곳 좀 모색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은 거의 찾지 못했고 미국에서 펀딩을 해주는 곳을 찾아서 이제 그곳의 소속으로 이제 해서 논문까지 이제 제출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연구소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이런 오픈소스 생태계나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조금 이제 한국에서와 마인드가 조금 다른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이제 좀 한국과 많이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나간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자원의 규모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났고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은 좀 아무래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만들고 나서 뭔가 얻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은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AI를 학습할 때 정말 많은 GPU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들의 니즈에 충족한다고 하면은 가감없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이제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좀 이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실리콘밸리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IT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의 사람들도 LLM이라는 컨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비개발자들, 뭐 쉽게 말해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도 이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던 점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었습니다. 폴리글럿이라고 하는 한국어 이제 AI를 만들었을 때 들었던 GPU가 256대를 펀딩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100억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정도 금액인데 한국에서는 그 GPU를 8대도 빌리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런 곳에서 펀딩을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의 한 2~3장 이상이 되는 제안서를 써야 됐고 256대 이상의 GPU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여러 번 쓰기에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인재들이 여전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유출 방지와 연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은 1만 명당 외국인 AI 인재 유입이 크게 늘며 연구 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스위스 IMD, 스탠포드 대학의 HAI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한국의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인재 유출이 세계 3등이다. 그런 통계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니까 그걸 인재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이 뛰어난 인재가 유출되는 나라 순위로 보면 2등이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인재가 이렇게 많이 유출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석사, 박사 이상의 고급 인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이 과학자에 대한 대우가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후발 추격구로 열심히 쫓아갈 때는 굉장히 그 높은 대접을 해주고 해외에서 모셔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학자에 대한 대우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꽤 떨어지는 편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밖으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연구 여건도 안 좋고 고등교육도 발달해 있지 않고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인재를 빼앗기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느냐,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 생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해외 연구 생태계가 좋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터 해서 연구 생태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학도 가고, 유학 이후에도 그 연구 생태계에 남아있거나 연결돼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AI 인재라든지 뭐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모든 인재들이 많이 흡수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기업들이 많고 연봉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랑 격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핵심 인재들은 가능하면 그 회사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효율을 제거한 자리에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가 자라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R&D 예산입니다. 비효율과 낭비 요인, 기득권과 칸막이를 없애고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 전환하는 신호탄입니다. 네, R&D 예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장은 정말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학생 인건비 양이 월에 한 64억 원 정도 삭감되는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장에서 거의 5% 10%의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수준의 피해가 있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경제적 처우가 상당히 불안하고,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펼쳤을 때 대학원생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인건비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연구를 할 때 인건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비 아니면 장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연구 시약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크리스퍼 캐스나 이런 딱 들으면 그 실험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mm, 3mm 되는데 70만 원, 80만 원 이러거든요. 그걸 구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논문을 제출할 때도 좋고 팬시한 연구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점수가 좋지, 되게 고루한 뭐 예전부터 했었던 연구를 했으면 그게 되게 새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옛날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보통 졸업을 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연구비가 확 줄어들면서 연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생이 나는 이때쯤 졸업을 해서 뭐 이때 결혼을 하고 이때 취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그냥 한순간에 다 재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R&D 예산 삭감으로 드러났듯이 인건비 지급이 불안정한다는 게 드러났고, 이게 6개월마다 알려주거든요, 교수님이. 근데 그 다음 6개월은 제가 얼마 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생활 계획이 되지를 않는 게 문제고, 또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이 외국에 비해서 적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좀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석사 때는 70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 때는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지급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월세 내고 하고 밥 먹고 교과서도 사고 그러면 이제 좀 빠듯하죠. 네, 특히 지역에서 올라온 동기들은 더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깎이는 사례는 정도가 다른 거지 되게 꾸준하게 들려요. 어디는 30% 깎였다, 어디는 10% 깎였다, 어디는 5% 깎였다, 어디는 약간 한 6개월 못 받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 연구 과제가 한 1년 하거나 뭐 2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R&D 예산 삭감되고 나서 중간에 연구 중단한 곳들이 있어요. 그 과제가 중단된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당장 인건비 못 받는 거죠. 시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구비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다. 그러면 시약을 못 사고 장비를 운영을 못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원들한테 연구비 지원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연구비가 중단되는 사례는 이거는 진짜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의 한국 연구계 상황이 최악입니다. 급격한 연구비 삭감과 더불어서 연구자 홀대 기조가 만연한 이 현재의 사회에서 젊은 연구자 풀의 해외 유출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연구비 신청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선정이 될 때까지의 그 커다란 불안정성에 의한 그 심각한 고통을 좀 당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과제가 2월 종료 과제인데 새로 시작되는 과제가 5월 시작이라서 그 기간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을 내보내야 됐고 무엇보다도 신규 대학원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파가 올해도 지속돼서 지금 현재 올해 저희 연구실의 연구비는 50% 이상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박사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직업적으로 좀 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연구자들은 가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도 한 상태고 그 사람들에게 3, 4개월의 연구비 지연 혹은 3, 4개월의 연구비 없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마찬가지죠. 혹은 연구 환경을 더 개선된 곳으로에서의 오퍼가 온다면은 저도 당연히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R&D 예산 삭감을 한 해에 있었던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게 앞과 뒤 3, 4년을 끊어 먹었다라고 봐야 돼요. 석박사 혹은 박사후 과정, 포닥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다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생계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길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2년치 연구 결과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했던 연구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뛰어난 석박사들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면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을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연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단 한 차례의 이벤트였다. 1년 고생했네가 아니라 앞으로 3년, 뒤로 3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쁜 짓을 한국 과학계 해버렸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하는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게 만들려면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분히 연구도 하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대응도 하도록 하면서 하면 그나마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게 이번 지난 R&D 삭감 사태에서의 아쉬움이고요.
일단 그 연구 여건이 되게 열악합니다. 연구 지원을 어떻게 주냐를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신임 연구자가 오면 특히 이제 교수를 취임을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자금을 줍니다. 그게 대체로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연구 장비를 갖추고 석사 박사급의 제자를 들여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시작해요. 그리고 기초 연구비라고 해서 딱히 그 영수증을 붙일 필요가 없는, 당신이 이 돈을 연구비로 쓰든 생활비로 쓰든 편하게 연구하세요 라고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초임 교수가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연구비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과제 지원을 하고 그 과제를 받으면 쓴 모든 내역을 영수증을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애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오는 그날부터 절망의 순환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과학의 연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무원들이 간섭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과학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연구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열악하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는데 그 제도나 여건이나 문화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국심을 가지고 와서 고군분투를 해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호흡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3년, 2년 이런 식 과제여서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연구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선진국에는 맞지 않는 체계인데 그 사이에 낀 연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 보상 체계도 대단히 미흡하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인 계획이 굉장히 작동을 잘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만인 계획으로 수정을 했어요. 10,000명을 데리고 오자. 그 제 주변에 있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도 이 레터를 받습니다. 미니멈 2억에서 최고 6억까지 해마다 줍니다. 그게 생활비와 연구비를 합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어디에다 썼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구비에 쓰면 됩니다. 거기에 주택이 별도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 별도예요. 그리고 필요한 보험을 따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단히 다르죠. 한국은 2억을 주든 6억을 주든 영수증에 풀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영수증 풀칠을 하는데 보냅니다. 너무 터무니없죠. 거기다가 지원비도 2억에서 6억은 꿈결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과학이 없이 기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진국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한 해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챗봇 평가에서 미국과 중국 AI 모델 점수 차이가 불과 1.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 구글에 근접하는 점수를 받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렴한 하드웨어로 높은 성능을 실현해 AI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딥시크도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사실 그만큼의 데이터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을 환경이 사실 충분치가 않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겪었던 것보다 한국이 조금 더 규제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만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기업이나 기관이 아직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초기까지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는 생태계였는데 AI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지금 중국이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픈 AI나 구글 이런 곳에서 오픈소스 형태에서 이제 클로즈드 형태로 넘어가면서 그 간극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이 정말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이제 딥시크도 있고 알리바바에서 만든 QN이라는 오픈소스 그 AI 모델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제 중국인들이 올리는 속도나 퀄리티가 한 3년 전에 비해서 무시 못하게 엄청 빠르고 이제 고퀄리티로 바뀌고 있다라고. 특히 그 AI와 같은 신기술 쪽에는 중국 정부가 거의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중국이 해온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 전략이 있고 그게 계속 거듭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히 유망한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경쟁을 지켜본 다음에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그 중에서 살아남은 몇 개로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를 다 합병을 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하게 놔둬요. 그러면 그 수천, 수만 개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대여섯 개, 10개 이 정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딥시크를 한국에서는 그냥 항저우에 있는 느닷없이 나타난 듣보잡 회사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가 가진 최고급 GPU가 5만 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급 GPU 다 모아봐야 2만 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갖고 있는 GPU의 최고급 GPU의 2배 이상을 딥시크라는 회사 하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딥시크가 그런 걸 개발했어요? GPU가 5만 장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법칙이 규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 크기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 전체를 털어서 2만 장인데 그나마 전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몇십 장, 몇백 장을 들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쪽은 5만 장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의 법칙에서 이미 경쟁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됐는데도 과학과 기술 예산을 10% 이상 대규모로 날려버렸다. 정말로 엄청난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죠. 중국의 제조 2025 정책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MP 분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로봇공학 분야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했으며 일부는 당초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통신장비,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성공하며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은 호흡이 아주 깁니다. 중국은 정부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고위 관료의 대부분이 이공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을 대단히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보통 제조 2025 같은 계획은 10년 이상 된 계획입니다. 그 10년도 더 전부터 제조 각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전자 부사장 하셨던 분이 그 제조 2025 초기에 중국 정부 관료들을 만나봤는데 어지간한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 정말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고 그리고 2025년이 돼 보니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산업의 거의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따라잡히기 직전이더라. 실제로도 많이 따라잡히거나 혹은 추월당하고 있고 전문적인 결정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가 결정하게 해줘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딱 그 반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가 했던 모든 전략을 팽개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합니다. 1년 1개월, 1년 2개월이면 자리가 다 바뀌어요. 순환보직을 1년 1개월, 1년 2개월 하면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쁜 게 있는데 1년 1,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사업계획 발표를 굉장히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임자는 뭐라고 하냐? 전임자가 싼 똥을 치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대단히 그 고약한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더 좋은 기업들이 있고 더 좋은 연구 생태계가 있으면 당연히 연구자들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근데 충분한 대가가 없으면 난 일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사람이 들어와도 더 잘 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제도를 만들고 대학이나 이런 연구 생태계, 교육을 시키는 곳 생태계들도 그만큼 잘 만들어서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더 우수하게 될 수 있게, 더 잘 클 수 있게 이런 토대를 어떻게 만들까를 해야 되고 같이 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가면 나 클 수 있어. 잘 되면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아. 이러면 가려고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특히나 우수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겠죠. 전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인의 기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기회라는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정책보다는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의 전문가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된다. 적어도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대담한 연구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R&D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전체 예산에서 5% 정도의 비율로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자들의 대우,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초연구비의 포션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려달라, 이러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가 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1, 2년을 더 이전 식으로 보내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격차가 매일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라. 영수증에 풀칠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선진국답게 과학자들이 정말 과학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시간이다. 새 정부가 그걸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